26의 나는 세상에 조금 지쳐 있었다. 잿빛의 도시, 그보다 더 잿빛인 나의 미래. 하루하루는 편의점과 공사장,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내는 생존의 연속이었다. 꿈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희망은 낡은 옥탑방 창문 너머의 뿌연 하늘 같았다. 나에게 세상은 오직 시급이라는 단위로만 계산되는 삭막하고 거대한 계산기일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아르바이트 구인 앱을 뒤적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급, 조금이라도 덜 고된 노동. 그러다 나는 조금 이상한 구인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방문 마사지 아르바이트, 은퇴한 여교수님 댁, 시급 높음, 성실한 남학생 구함. 방문 마사지, 그것도 은퇴한 여교수님 댁.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시급 높음이라는 네 글자가 나의 모든 의심을 눌러버렸다. 까다로운 부잣집 할머니의 어깨나 주물러 드리면 되겠지. 쉬운 돈벌이야.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원서를 넣었다. 며칠 뒤 덜컥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부촌이라 불리는 동네로 향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소음과 악취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높은 담벼락,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숨막히는 고요함. 주소지에 도착하니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싸고 있는 2층짜리 낡은 양옥집이 나타났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지연 교수, 바로 나의 새로운 고용주였다. 그녀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어 기품이 느껴졌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쉽게 다가서기 힘든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고 나는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표본이 된 기분이었다. 박하준 학생인가요? 네, 교수님. 들어와요.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만 같았다. 코끝을 스치는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차 향기. 거실의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전축에서는 낮은 첼로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나의 낡은 운동화와 후줄근한 티셔츠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져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나를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편안해 보이는 안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허리와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요. 의사가 정기적인 마사지를 권하더군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온기 없이 명료하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일이다. 돈을 받고 하는 노동. 나는 최대한 프로처럼 보여야 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서재 안에는 첼로 소리와 나의 손이 그녀의 옷 위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침묵만이 존재했다. 나는 오직 나의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뭉친 근육을 찾아내고 적당한 압력으로 풀어주는 것. 그런데 이상했다. 일을 하는 내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낯선 평온함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소음과 피로, 인스턴트 음식 냄새로 가득한 나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요함. 돈 걱정과 다음 아르바이트 시간을 계산하느라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나의 머릿속이 점차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규칙적인 손의 움직임과 낮은 첼로 소리가 마치 최면처럼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내 영혼이 잠시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감각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약속된 1시간이 지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던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듯한 흰 봉투를 내게 건넸다. 약속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있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다시 시끄러운 현실 세계에 버스를 타고 나의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손에 쥔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분명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돈보다도 오래된 책 냄새와 첼로 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이상한 집, 이상한 할머니, 그리고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아주 살짝 열린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낯선 평온함에 이유도 없이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아르바이트는 정해진 규칙처럼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에 교수님 댁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말없이 마사지를 하고 돈을 받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일회의 반복. 그것은 여전히 일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돈이나 낯선 분위기 대신 그녀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통증이 부자 노인의 어리광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유난히 날씨가 궂은 날이면 그녀의 어깨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릴 때면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숨을 참는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고하게 안으로 사귀는 사람이었다. 나는 또한 그녀의 외로움을 보았다. 집은 늘 클래식 음악 소리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찾아오는 이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다. 그녀는 필요한 말이 아니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깊고 거대한 외로움이었다. 이 아름다운 집은 마치 우아하지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따라 그녀의 통증이 심해 보였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마사지를 했다. 내가 가방을 챙겨 떠나려 할 때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멈춰 세웠다. 학생 잠시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쟁반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과차 한 잔과 직접 만든 듯한 약과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수고했는데 차 한 잔하고 가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내게 작은 충격이었다. 순수하게 업무적이기만 했던 우리의 관계에 그녀가 처음으로 사적인 친절을 베푼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가 권하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공이 뭐라고 했죠?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선택했던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대답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문학 교수였던 그녀다운 질문이었다.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니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꾸밈없는 대답이 나의 세상을 그녀에게 조금은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대신 서재의 책장들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말을 건넸다. 책은 참을성이 많아요.
언제까지고 학생을 기다려 줄 겁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두 명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어른의 지혜와 따뜻함을 엿보았다. 그날 이후 마사지 후의 차 한 잔은 우리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다. 어색한 침묵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대화도 조금씩 넓어졌다. 그녀는 나의 학업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녀가 듣는 음악에 대해 물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공간이 아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갔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나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어깨 통증도 마사지 때문만은 아닌 사람과의 교류 덕분인지 한결 나아진 듯했다. 어느 날 내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정원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은 화단을 보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 집을 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화단을 만든 거였죠. 그녀는 과거를 추억하며 아주 옅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주 주말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의 남편이 가장 좋아했다는 그 작은 화단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함께 흙을 만지며 화단을 정리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의 마지막 차담 시간. 나는 문득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 교수님, 그건 어떤 시집이에요? 나의 관심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녀는 시집을 집어들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에요. 짧고 소박한 시를 쓰시는 분이죠. 그녀는 시집의 한 페이지를 펼쳐 나를 위해 나지막이 시 한 편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시처럼 아름다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죽여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나는 나의 고된 현실과 빛, 암담한 미래를 모두 잊었다. 나는 그저 책으로 가득한 조용한 방 안에서 아름다운 시를 듣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일 뿐이었다. 그날 나는 차의 온기와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그녀의 집을 나섰다. 그것은 함께 나눈 순간의 온기였고 서서히 녹아내리는 마음의 온기였다. 우리 사이의 업무적인 경계선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우리의 조용한 의식이었던 차 한 잔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나는 그 집에 그리고 그녀에게 익숙해져 갔다. 그녀의 서재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훑어보기도 하고 그녀가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 이름을 외우기도 했다. 나의 삭막했던 세상에 문학과 음악이라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시와 음악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빌려 쓴 사채 빚을 보증을 섰던 내게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위협적이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그 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상이 나를 거대한 벽으로 몰아서는 기분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수님의 집을 찾았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어두운 표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사지를 하는 내내 나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교수님은 예리한 분이었다. 그녀는 금세 나의 이상을 눈치챘다. 마사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학생, 나는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다. 오늘은 그만하죠. 학생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마사지가 엉망인 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다. 그녀는 나를 서재의 의자로 이끌고 늘 그랬듯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녀는 무슨 일 있냐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읽던 소설책의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큰 시련을 겪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는 얼굴이구나. 괜찮다면 이 늙은이한테라도 털어놓아 보렴. 들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으니 그녀의 따뜻하고 편견 없는 그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내가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박 중독이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어머니, 그리고 아주 어릴 적부터 그 모든 빚과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나의 시간들. 나는 이번에 아버지가 남긴 빚과 협박 전화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절망감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털어놓았다. 26살의 남자가 할머니 뻘 되는 고용주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참으로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나를 맞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거나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깊고 따뜻한 눈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살아온 무게가 참으로 무거웠겠구나. 우리 하준군.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학생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그녀는 내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하준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문제집 같은 거란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필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이야. 자네는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어. 아주 훌륭하게. 그녀의 위로는 내 빚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내 현실을 바꾸어 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어깨 위의 짐을 잠시나마 함께 들어준 것이다. 나는 그날 텅 빈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교수님의 집을 돌아보았다. 저곳은 이제 더 이상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니었다. 저곳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나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내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었다. 어쩌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그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교수님과 나 사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나를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보살펴야 할 어린 손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늘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차 한 잔을 마신 뒤 나는 의뢰 가방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날 교수님은 나를 붙잡았다. 학생, 점심은 먹었니? 나는 당황했다. 늘 편의점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터라. 제대로 된 점심을 먹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네, 먹었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지그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마사지는 그만하고 이리 와서 밥이나 먹어라.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부엌과 식탁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서재처럼 그곳 역시 단정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나를 위해 차려진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놓여 있었다.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 전형적인 한국의 집밥이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교수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다. 나 혼자 먹기는 싫으니 말동무나 해준다고 생각하고 어서 앉아. 그녀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어색하게 식탁 앞에 앉았다. 나는 수저를 들고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맛보았다. 특별히 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맛은 내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런 맛이었다. 나는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본 것이 얼마 만이던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나의 팍팍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따뜻한 식탁과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한 끼의 식사, 그것은 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따뜻한 치유였다. 그날 이후 마사지 후의 식사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나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녀의 몸을 주무르는 일과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나는 조금씩 살이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내 눈 밑에 짙은 그늘도 옅어졌다. 그녀의 보살핌이 말 그대로 나를 다시 키워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보답하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허락해 주었다. 그녀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집안에 삐걱거리는 문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깜빡거리는 전등을 갈아 끼웠다. 그녀가 옮기기 힘들어하는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기도 했다. 나의 작은 기술로나마 나의 안식처가 된 이 집에 기여하고 싶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의 낡은 소파에 잠시 앉았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따뜻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이제 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집은 세상에 지친 내가 돌아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나의 집이었다. 나의 낡고 초라한 옥탑방의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면 이곳은 나의 영원히 머무는 진짜 집이었다. 마사지 아르바이트가 내게 가져다 준 것은 높은 시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과 가족과 보살핌이라는 내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꿈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교수님 댁에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새로운 이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집안의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고 그녀가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가 되어갔다. 그녀는 내 서툰 레포트를 교정해주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는 나의 유일한 멘토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묘한 공생 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따라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교수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비상시를 대비해 내게 맡겨두었던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교수님, 저예요. 하준이에요. 집안은 불이 꺼진 채 냉랭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2층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심한 독감에 걸린 모양이었다. 그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거의 혼미한 상태였다. 나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노인에게 독감은 아주 위험할 수 있었다. 나는 당장 펠시구에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싫다. 병원은 이제 지긋지긋해. 평생을 병원에서 보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나는 어쩔 줄 몰랐다. 그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내가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보살핌을 받던 사람이 이제 보살피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먼저 아는 의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는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필요한 약들을 사왔다. 나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시간을 맞춰 약을 챙겨드렸다. 날이 밝을 무렵 나는 서툰 솜씨로 부엌에서 죽을 끓였다.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내게 죽을 끓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인터넷에서 본 조리법을 떠올리며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쌀을 저었다. 이틀 밤낮을 꼬박 간호했을까. 마침내 그녀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의자에 불편하게 기대어 잠든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하준아. 그녀가 나를 학생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게 내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그런데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을 외로움의 무게를 실감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제가 있잖아요. 교수님,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아주 오랜만에 소녀처럼 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정의해 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감히 그녀의 손주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나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그녀를 불렀다. 네, 할머니. 그녀가 아픈 뒤 우리의 시간은 더욱 따뜻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나의 고용주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나는 마사지를 하러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만나러 이 집에 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집에 돈을 벌러 왔지만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에 따뜻한 나의 안식처, 나의 낡고 초라했던 소파가 있던 옥탑방이 아닌 나의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진짜 나의 집.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의 28번째 봄.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 서 있었다. 까만 학사모와 졸업가운이 어색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속에서 내 눈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발견했다. 저만치 객석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의 진짜 부모님은 그곳에 없었지만 나의 진짜 가족은 바로 저곳에 있었다. 나는 단상을 내려와 곧장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저 졸업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 할머니는 내 손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내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셨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그 어떤 축하의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를 만난 후 내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그녀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에 쫓기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절망이 아닌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졸업과 동시에 한 재활 전문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정식 채용되었다. 냉소로 가득했던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내게는 미래라는 것이 생겼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이 아닌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집으로.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서재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가장 아끼는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내어주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평화가, 이 모든 행복이 바로 내 앞에 앉은 이 작은 거인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고백을, 나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할머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기억하세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저는 세상을 오직 시급으로만 계산하던 아주 비뚤어진 청년이었어요. 친절이나 온기 같은 건 저와는 상관없는 사치라고 생각했죠. 이 집은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일터. 교수님은 그저 까다로운 고용주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상했다.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누군가를 위하고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나의 진짜 고백을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씩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삭막한 옥탑방에서 잠들었다가 깨면 이 모든 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꿈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 집도, 이 따뜻한 차도, 할머니도, 그리고 새로 시작될 저의 미래도 전부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현실이에요. 할머니께서 제 인생을 구해주신 겁니다. 나의 서툰 고백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거란다. 하준아, 이 텅 빈 집을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준 건 바로 너야. 네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46살의 나는 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다. 나는 집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의 고백은 끝났다. 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나의 할머니, 세상에 단 둘뿐인 우리 가족의 이제 막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 봄날의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